말초분열이 왕성하면 말초 모세혈관도 그만큼 많이 형성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8번 위치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혈을 이렇게 빼내면은 혈액량이 어때요? 그쪽으로 회전력이 많아지겠죠. 그럼 영양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가 분열하면서 말초 모세혈관이 30가닥에서 40가닥, 50가닥, 60가닥, 70가닥 이렇게 100까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자식을 놓으면은 그 올라간 100개의 설계도면이 그 자식한테 넘겨주는 게 바로 유전이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병이 오는 건 대부분 산모의 그 탁혈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제 백선증이 발병한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왜 소중하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체 체세포의 수명은 제가 뭐라 그래요? 체세포의 종류로 나눈다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살아있다는 건 언젠가 죽는다는 건데 그 120조 마리가 되는 세포가 종류로 나누면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한 마리의 수명을 보면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80일을 살면은 사람이 자식 놓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건강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 세포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백선증으로 피부 조직이 탈색이 됐거나 조직이 파괴된 거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는 백선증이 그 하얗게 탈색된 부분이 정상 조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는데 약이 필요할까요? 레이저가 필요할까요? 수술이 필요할까요? 정확히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것은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운반해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주는데 120조 마리에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그 영양분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건 말초 모세혈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이미 많은 부위를 막고 있는데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두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것도 그대로 두고 또 아랫배가 냉하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 못하는 것도 그대로 두고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치료하려면 이게 되냐 그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치료가 어렵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병이 왜 오고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냥 그거 10명 하면 한 명 낫는 병이고 아무리 치료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참 희귀 난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병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냐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인체를 생리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을 빼주면 어떨까요? 아랫배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제가 밤낮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랫배의 온도가 36도가 되면 유산균,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아랫배 온도가 싸늘하면은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럼 아랫배가 냉해서 식중독균만 있으면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가 분열하는데 약이, 레이저, 수술이 아니라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영양분을 가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놓고 요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고 하면은 백반증 증상은 피부 탈색, 백모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털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멜라닌 색소가 이것도 산에 의해서 녹은 거예요. 탈색이 있습니다. 탈색판 경계가, 탈색소, 주변이 대칭성, 탈색소성의 대칭성 반이 어느 부위나 생깁니다. 특히 뼈가 들진된 손, 발, 팔꿈치, 무릎 등과 아랫배 등에 잘 생깁니다. 흰 반점의 경계 부위가 오히려 검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검은색은 뭘까요? 수면세포의 누적이에요. 여러분 따끔따끔한다. 왜 따끔거릴까요? 강산이 세포를 녹이니까 따끔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백반증은 특이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외상을 입은 곳에서도 발생을 한다.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론은 그렇잖아요. 어느 부위든지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예는 없습니다. 혈관이 처음 막혀서 찍이는 약산, 시간이 지나면 중산, 시간이 지나면 강산. 이 말은 뭐냐? 말초무쇠혈관이 막힌 걸 오래 두니까 이런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됐던 출근에 막혔던 그거 빼서 피를 돌게 해주면 산에 의해서 녹고 탈색된 거는 사라져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우리 세포도 정상이라고 하면 80일을 살면은 수명이 다한 세포는 녹아서 없어지고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게 재생복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합병증을 많이 가질 수가 있죠. 할까?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기면증. 좀 희귀 질환이긴 하네요. 먼저 이제 현대의학의 내용을 좀 읽어보고, 문제 신천생리학으로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면서 풀어 들어가느냐 하는 걸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밤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낮에 갑자기 졸음에 빠져드는 증세.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되는데도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세로 흔히 졸음과 함께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선잠이 들어 착각과 환각에 빠지는 것도 특징적인 증세이다. 1분에서 15분 동안은 발작적인 수면 후에는 어느 정도는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덜 오는 것을 느끼나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졸린 상태를 보인다. 또한 졸도발작, 수면마비 등의 증세가 계속 수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졸도발작은 주로 심하게 웃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등 감정 변화의 자극으로 갑자기 운동 근육이 이완되어 쓰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가볍게는 얼굴 근육이 풀려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기면증 환자의 약 60%에서 볼 수 있다. 수면마비는 잠이 들려고 할 때나 잠이 깨려고 할 때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를 말한다. 나아가 잠이 들려고 할 때 환각을 보이거나 각성 상태에서 잠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한다. 성인은 0.02%에서 0.16%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조기 성년기에 시작되며 대부분이 30대 이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증세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처방에 의해 일상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로 중추신경 자극제를 주로 사용하며 탄력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항우울제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하루 중에 일정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바라보는 이 병에 대해서 시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신천생리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 속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병을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현재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체가 생리 구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가. 그 원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가능성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 들어가서 연결하면, 제가 보기에 이걸 이렇게 딱 읽으면서요. 이 현대학에서 이 내용을 딱 읽으면서, 요거 완치율 몇 프로나 될까? 95% 이상은 되겠다. 딱 읽으면서요. 그러면 이거 딱 내용을 딱 읽어보면서 이게 완치율이 95% 정도는 되겠다 하고, 제가 이렇게 완치율 하면 뭐예요?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하지 않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좋아지다가 말고, 이거는 치료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응급처치지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현대의학은 응급처치, 그러니까 몸이 못하는 것을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이건 완치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 생리 구조적으로 이게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풀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 이런 걸 이제 풀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원인을 하나하나 찾으면, 제가 이걸 보면 세 가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잠을 자고 싶다. 귀면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잠이 이렇게 수시로 와가지고 잠을 잘 때 발작도 일어나고 어떤 환각 증상도 일어나고,
늘상 필요하고 수시로 계속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작한다고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거의 뭐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심한 증세를 그냥 딱 이렇게 내용 딱 읽어보고 나서는 95% 이상 치료가 가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진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제 진단하는 원리를 이제 접근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심전생리학을 공부하면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졸립다, 잠을 자고 싶다, 피곤하다. 이거는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좌우합니다. 그러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해요. 근데 혈액이 근본적으로 혈액이 오염돼서 혈액 자체에서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혈관이 막혀서 혈액량이 뇌 속으로 적게 들어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심장이 피를 펌프질해서 뇌까지 충분히 올려주지 못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굳이 하나를 이게 꼽자고 하면, 우리 인체는 어느 장기가 됐든 기관 조직, 근육이 됐든 움직이면은 근육세포의 수축 팽창의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사불란하게 근육이 수축 팽창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신경선을 통해서 뇌파를 보내줘야 돼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언급한다고 하면은 아마 심전생리학에 이제 강사교육까지 마쳤다가 아마 맞아, 이건 어디 빼면 되겠다고 답을 제가 여기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건 어디를 빼면 되겠다 하는 답은 그냥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내용을 들으면은 제 얘기 듣고 이게 뭐 치료가 가능할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심전생리학이 이런 조건은 따라요. 사회를 해서 어혈이 나와 주어야만 효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혈이 혈관을 막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어혈이 섬유질화되고 또 시간이 더 되면 담소까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리고 혈관은 아예 사라져버린다. 근데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어혈을 빼서 끝까지 어혈이 안 나오고 버틴 사람 못 봤고 어혈이 잘 나오고도 좋아지지 않은 사람 못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두 말을 합들이면은 어혈이 섬유질화돼서 딱딱하게 굳으면 어혈이 농도가 묽은 사람에 비해서 빼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고 어혈이 딱딱하게 굳었으면 불려가지고 녹여서 빼내면 되고 또 신장과 간이 망가졌으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근본적으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면 되고 이게 이제 수면 중에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 할 때 여기에서 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뇌파가 신경선에 우리 몸에 흐르는 뇌파가 일시적으로 합선되는 거거든요. 간질처럼요. 그러면 어때요?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고는 신경 발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졌느냐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수면 중에 이런 현상이 잠을 자려고 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항상 우리 인체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요. 저녁에 당신 잠을 잘 때 벽에가 어디를 가장 많이 누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9번 53번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계를 비고 밤새도록 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그래요. 원래 피가 맑은 사람은 저녁에 9번 53번 위치를 벽에자리가 벽에로 이렇게 오랫동안 압박을 하고 있어도 피가 맑은 사람은 일어나서 좀 움직이고 스트레칭 좀 하면은 피가 다시 돕니다. 근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고지혈증 상태가 돼 있거나 또 간 기능까지 떨어져서 혈전 어혈이 이미 9번 53번 위치를 많이 막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언어 속에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혀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병이 올라가면 이미 60, 70% 막혀야 하면 증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신경선 피복세포가 됐던 인체 모든 조직 세포는 세포 분열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면은 정생 설계도면에 세포 개체수가 100개라고 할 때 약 70개가 망가지고 30%만 남아있어도 그 30%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게 뭐냐? 영양공급과 산소공급. 그럼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거를 운반해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주고 혈액은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 하나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골고루 이걸 운반해 주려고 하면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 운반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의학은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놔두고 심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액 속의 질소의 밀도가 산도가 높아진 만큼 질소 밀도가 높아져서 산소가 부족한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장에서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 못하는 것도 해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난치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 체세포의 종류는 제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포고 세포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의미하고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건 일정 수명이 있다는 얘기고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한은 세포 분열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의 말초모세혈관이 막히는 거를 우리 인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50% 이상을 막으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그 합병적으로 1차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고지혈증의 혈전이 간의 말초모세혈관을 막아버리고 산소 부족이 간 기능을 떨어뜨리면 그 고지혈증의 그 혈전이 응고돼가지고 이제 어혈이 되면은 말초모세혈관을 막아서 이게 이제 고착화되고 피가 멎던 시간이 오래될수록 고인물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듯이 산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뇌파가 합선되면 이게 발작으로 일어나고 또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그쪽으로 근육세포들이 수축팽창하는 기능이 떨어지면 그쪽에 피해 유속이 느리면 피해 유속이 느린 데다가 어혈이 갖다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는 그러거든요. 강물도 유속이 빠른 데는 뻘이 쌓이지 않는다. 유속이 느린 데 가서 뻘이 쌓이듯이 우리 인체도 뇌파가 약해진 뇌파 누수에 의해서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누수가 일어나면 근육세포가 수축 팽창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쪽은 피 유속이 느려지면은 그 느려진 쪽에 가서 어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세를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볼게요. 이게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되는데도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세로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성 피로를 느낀다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액 속에 질소 밀도가 높아졌다. 질소 밀도는 왜 높아졌느냐? 산도가 높아졌다. 산도는 왜 높아졌느냐? 신장은 노산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이렇게 진단하면 되죠. 흔히 졸음과 함께 갑작스러운 무기력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와 활동을 할 때는 산소 소모량이 많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과 음식을 먹고 나서 위쪽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가 수축현동 이렇게 수축팽창을 해야만 음식물을 얼른 주물러가지고 이렇게 소장으로 내리려고 하면 위쪽으로 혈액이 많이 이게 갈 때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게 이게 바로 식곤증이거든요. 이것도 귀면증의 일부로 같이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또 1분에서 15분 동안의 발작적인 수면 후에는 어느 정도는 정신이 맑아지고 잠이 덜 오는 것을 느끼나 한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졸린 상태를 보인다.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이건 포괄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혈액 속의 질소 밀도를 낮게 해줘서 피가 맑아진 만큼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는 거 8번 신간혈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졸도발작, 수면마비 등의 증세로 계속 수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벽에자리가 이제 9번을 누르면은 이미 고지혈증이 있을 때 거기가 피가 못 돌면 우리 몸은 피가 못 돌면 곧바로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딱 오는 순간 제가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엔진 속에 산소 흡입구를 막지 않을 때는 매연이 나오지 않다가
산소 흡입구를 절반쯤 막아보라는 게 갑자기 매연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면은 우리 체세포들이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요산이 그냥 질소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이렇게 피를 못 들게 딱 막아버리면은 그 부분에 산도가 높아지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TV 보면 그런 거죠. 어디 등산 같은 데 갔다가 다리나 팔이 바위에 눌려가지고 오랫동안 있는데 거기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쇼크사로 사망할 수 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꼭 눌려서 피가 못 들면 거기만 산도가 엄청 높아지는데 그 높아진 강산이 혈액 속에 전체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그게 산도가 높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켜버리면 갑자기 사망할 수 있고 그 독이 알레르기 현상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 속에 이게 부분적으로 피가 못 돌아서 산소 부족이 된다고 하는 거는 혈액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거하고는 직결이다.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들어주는 게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나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나 생리이치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킬 때도 산소가 필요하고 우리 몸의 세포가 영양분을 소화시킬 때도 그게 이제 산화 과정으로 소화를 시켜서 성분을 바꾸는데 이때도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 불완전 연소물질의 그 질소가스가 엄청나게 이게 배출이 되는데 피가 못 도는 데는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돼서 그 한 부분을 산도를 이렇게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녹여서 뇌파가 합전되면 이게 발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과관은 우리가 8번으로 해결했고 뇌파 발작하는 건 어때요? 9번, 53번. 근데 9번, 53번을 뺄 적에는 반드시 1번을 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면장애가 심할 때는 1번을 뺄 때 이왕이면 17번까지 함께 빼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또 읽어볼게요. 심하게. 졸도 발작은 주로 심하게 웃거나 화를 내거나 흥분되는 등 감정 변화의 자극으로 갑자기 운동 근육이 이완되어 쓰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놀래거나 힘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다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면은 근육이 어때요? 근육이 이렇게 경직되면서 혈관이 좁혀집니다. 혈관이 좁혀지면 신장이 혈액을 품어낼 때 제대로 빠져나갈까요? 안 빠져나가겠죠. 거기다가 이제 신장 기능까지 떨어져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신장이 혈액을 끌어오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데도 상당히 그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뇌는 뇌 자체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이 되고 이게 통합 내에서 한 생각으로 곁들면 나의 영혼이 그걸 판단해서 뇌에다 지시를 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구조가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풀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체 중에서도 세포들은 다 생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법은 이렇게 들어주거든요. 우리나라 한 국가, 우리 한 몸을 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은 다 가질 수 있지만은 밤낮 대물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 목소리면 목소리 같잖아요. 우리 인체 이렇게 장기 중에서도 운동량이 많은, 활동성이 많은 결정적인 장기가 바로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포의 그 느낌보다도 심장세포가 그 느끼는 감정이 뇌에 빨리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스트레스에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운동할 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는 5번, 30번을 빼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중요해요. 가볍게는 얼굴 근육이 풀려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근데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자폐증을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이 자폐아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자폐 그 특징적 얼굴이 약간 그 바보스러운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뇌파가 이렇게 풀어질 때, 뇌파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폐증이 치료되면 이 바보스러운 얼굴이 똑똑한 얼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왜냐, 이제 깨우침은 접하면서 이게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면. 그래서, 그렇지만 뇌파가 활성화가 되면은 늘어진 피부가 올라붙는 게 먼저 선행 조건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라. 이것도 지금 얼굴 근육이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신경선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이. 이건 어떠냐? 9번, 53번, 1번. 이왕이면 17번까지 빼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사열로서 치료가 가능한 증세고, 이런 증세를 기면증 환자 약 60%에서 볼 수 있다. 수면마비는 잠이 들려고 할 때나 잠이 깨려고 할 때 전신 근육이 마비되는 증세를 말한다. 지금 전신 근육이 마비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해요? 신경선이 합선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럼 비계자리가 바로 누를 때, 이제 일어날 때, 오랫동안 할 때, 이런 거는 9번, 53번, 1번, 17번을 빼주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증세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가능한 증세다는 게, 예를 들어서 신경선에 뇌파가 합전이나 누수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그 피복세포가 그 밀도가 우리가 100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제 이론은 70%가 높고 30%만 남아있어도 그 남아있는 세포, 신경선 그 피복세포가 남아있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게 뭐냐?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가능해요. 또 그 피복세포를 녹여서 없애려고 하면 강산의 상하작용이 아니면 녹아서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9번, 53번에서 어혈을 빼서 피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산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제가 이 부분을 밤낮 얘기하는 게 뭐냐?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이 얘기는 산도가 높은 데는 피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특정, 한 부위만 산도가 높은 건 피의 유속이 결정을 하고, 혈액 전체의 산소 포화도가 높고 낮은 건 피의 맑기. 신장과 간이 피를 여구하는 기능이 얼마나 이제 결정한다.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가 이미 오염돼서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리면 월등하게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미 이 기면증이 있는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이렇게 진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신장과 간은 어때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회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이 들어가면은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안 되면 물론 불가능하죠. 최소한도 신천식품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만 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잠이 들려고 할 때나 이제 할 때 환각을 보거나 각성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에 잠을 자다가는 그냥 일어나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 저수지에 이렇게 빠져서 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 이제 이상이라고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이제 왜 일어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인체 구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인데, 그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를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면 생리이치 기능으로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 몸을 한 국가로 비유를 잘해주거든요. 쉽게 해서 우리 인체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도 전부 독자적 성격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생각이고 행동이고 전부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포들의 생각이 잠자는 동안에 우리 인체를 작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 뇌에다가 그런 사고력을 전달해주고
뇌에서, 뇌파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이걸 무의식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이런 이제 환각 상태를 만든다. 그래, 이거는 1번, 17번을 빼주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증세다. 그래서 제가 예전 그 강의 여러분 들어보면은, 저녁에 잠자면 가위 눌려서 의외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가위 눌릴 때 보면 막 누가 와서 막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막 가슴을 누르는 것 같고 이럴 때 막 발버둥 치다가는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실제 눌렀냐? 그러면 느끼기는 누가 손으로 이렇게 목을 놀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가슴을 압박해서 숨을 못 쉬고 해서 우리가 이런 증세들을 우리가 가위가 눌리는 증세다. 우리가 외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5번, 30번 빼줘보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리고 5번, 30번 빼주면 꿈에도 누구한테 늘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쫓기는 꿈을,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쫓기는 꿈을 이렇게 많이 꾸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잘 꾸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층 생리학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체 120조 마리한테는 모든 세포들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독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기 때문에 제가 영체다. 그래도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우리 인체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120조 마리의 영체를 이게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 그 자아의식은 120조 마리의 그 생명체를 통제하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이 세포한테 끄달릴 때가 있죠. 질 때가요.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눈에 보이지 않고 성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론대로 치료를 해보면 가위가 눌리고 막 누가 밤에 오면 막 목을 졸르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5번, 30분 빼보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꿈에 늘 이렇게 쫓기는 꿈을 꾸던 사람들도 5번, 30번을 빼주면 그런 꿈을 안 꿔요. 근데 한번 세포가 이렇게 느끼는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물론 세포가 불안할 때 뇌파의 전류를, 그 불안한 뇌파를 부리는 게 거기까지는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전자장비를 컴퓨터를 이용하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현대학을 바라보면 이게 뭔가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는 현대학에게 저기를 해요. 근데 저처럼 우리 몸은 어때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수많은 외형을 벗겨서 어떻게 보면 몇 억 년 동안 진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현생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그거를 스스로 재생복원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미 도태되고 없어요. 그래서 이미 존재한다는 자체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게, 재생복원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약을 먹는다고 말초모혈관이 뚫릴 수가 있어서 피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느냐, 신장과 간이 회복돼가지고 새로운 어혈을 만들어지는 걸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피가 맑아져서 혈액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재생복원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는 현대과학은 심장 생리학의 치료 효능이 우리가 100이라고 보면 현대과학은 5%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 부족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혈을 빠른 시간에 빼서 피를 빨리 돌게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자꾸 약이나 기술로서 우리가 치료하려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재생복원 기능이에요. 스스로 좀 어려움에 처해도 그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 짓는 기술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건자재를 집 짓는 데 필요한 연장이나 재료를 주지 않으면 집을 못 져요. 기술은 가지고 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초모혈관이 막힌 걸 그대로 두면은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산소 공급도 안 되는데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본다고 하면은 이런 질병들이, 그게 저는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난치병이고 희귀병이고 이렇게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그건 현대의학 시각이지 신천 생리학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질병들이 그렇게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들은 제가 보기에 별반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피부족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서 이제 사혈을 해내느냐, 혈관을 뚫어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미 사혈하기 전에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처방하게 얘기하면 그한 200시간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지도 않고 예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혈하니까 금방 좋아져. 어떤 사람은 빼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부작용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 사혈해서 나 부작용 났다. 내가 보면 사람이 저렇게 멍청할 수도 있나. 그럼 사람마다 그 조혈 기능이라고 하는 게 다 있으면 어떻게 하면 피부족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나는 아무리 빼도 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어혈이 안 나와도 하수구멍이 맥혀들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아무리 빼도 찌끄러기가 안 나오면 물 안 내려가는 거 상식인 거고. 맞죠? 그래서 세상에 저는 그래요. 기적이나 신비 없습니다. 모든 건 상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들으면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이거같이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학이 50년, 100년을 배워서도 병이 안 낫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면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통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사혈점을 정리하면은 이제 먼저 귀면증에 대해서 1순위 9번, 53번 1순위 2순위를 1번, 17번 3순위 5번, 30번 4순위 8번 8번은 뭐냐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고 완치. 근데 이제 이렇게 빼는 방식은 어혈을 녹이고 불리고 우리가 해독하고 보사의 균형을 맞추고 이걸 할 때 이제 빼는 거와 이런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험해보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모든 걸 다 하면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이 좀 되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 안 될까는 실험하는 건 어때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실험 사회를 해봐라.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철분하고 청거시기하고 이거 두 가지만 섭취하면 큰 비용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9번, 53번, 1번, 17번만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끝까지 불려서 다 빼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사회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뺄 때 한 300g을 잡아가지고 5, 6회 정도는 큰 부작용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일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살 사람은 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제가 일러주는 건 그 얘기거든요. 인체 구조적으로 생리 구조적으로 제 공부를 다 합필이면은 분명히 치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미 조혈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혈관이 막혀서 어혈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 있고 어혈이 묽은 사람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있는 대로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천 생리학이 발달해서 그게 한 200시간 정도 처방학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돼 있는데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디 빼면 된다더라 이것만 하고 그냥 빼고 피부족이 오면 그러니까 제가 밤낮 얘기하는 거 끝만 얘기하면 헤모글로빈 수치를 10m만 떨어뜨리지 마더라. 그리고 어혈을 빼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을 씻고도 찬물에다 그냥 씻는 거하고 비누칠해서 씻는 거하고 닦이는 게 똑같은가요? 어혈을 빼도 녹이고 불리면서 빼는 거와 그냥 빼는 거하고는 어혈만 나오면 효과는 봐요. 근데 그 효과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 생리학에 좀 접근하면은 포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원리가 뭔가.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현대의학하고 신천 생리학은 비교 자체 하지 말아라. 자존심 상하니까. 적어도 치료를 기준 잡으면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치료 효능을 기준한다고 하면 현대의학은 신천 생리학하고는 내가 그래도 현대의학 20년 배운 사람하고 한 달 배운 사람하고 치료 효능만 논하면 신천 생리학이 월등하다. 그렇지만 현대의학이 응급처치는 빨라요.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빠르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될 때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먹으면 우선 빠르죠. 이거는 응급처치지 내 몸 스스로 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응급처치는 현대의학이 빠르니까 응용하고 근본치료, 한 번 치료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 재발하지 않는 근본치료는 신천 생리학으로 해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합들여서 이거 병역에 나가면은
현대화학은 심전생리학하고 곁들인다고 하면 그 치료 효능이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병을 이게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 못해요. 적어도 이런 귀면증이라고 하는 병도 적어도 100명 치료하면 95명 이상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전생리학을 제대로 배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학을 바라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현대화학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못 들 수가 있는가? 피가 못 도는 걸 그대로 놔두고 치료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하는 방법이 양리 기능이, 치료 효능이 말초 모세혈관 속에 있는 어혈을 소멸시켜서 피를 잘 돌게 하는 기능이 있겠는가? 왜냐? 피가 못 돌면 세포 분열은 안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면 재생 복원은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이게 치료가 안 될 수 있는 방법, 죽을 때까지 병의 노예, 약의 노예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의 참 어리석는 게 참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면 5번에 그 몰아떼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이 의술을 배워서 병이 이렇게 왔을 때 어혈을 60년이고 70년이고 다 모아놓고 이렇게 빼려고 하지 말고, 저는 좀 예방 사혈이 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중학교 때도 한 번, 이렇게 10대 한 번, 20대 한 번, 30대, 10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사혈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사혈할 때 어혈이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 제가 이래요. 사혈하면서 늘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방법 아니고도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따져보면 없습니다. 세상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고 기적이나 신비는 없습니다. 그냥 노력한 만큼, 집안도 청소한 만큼만 깨끗하듯이 우리 몸도 어혈을 빼낸 만큼만 피길이 열려서 돌아요. 근데 우리가 사혈을 해도 있는 거 빼내는 거와 다시 어혈을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근본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상기해보고 보사의 균형, 조혈 기능이 망가지고 안 망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이렇게 나와 있는 공개된 영상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물도 빨간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인다. 우리가 현대화학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게 올바르겠다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지도 올바르냐, 이것 좀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코로나 많이 조심하세요. 네, 반가웠습니다.